세상에, 저 광에 쌓인 쌀가마니 좀 보소. 곡간이 터져나갈 지경이네 그려. 여기 다 쓰러져 가던 집안이 3년 만에 조선 제1가는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이 집안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3년 전 다리 밑에서 얼어 죽어가던 거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천대받던 거지 사위가 온 고을이 우러러보는 부자 집안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석군의 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거지사위의 통쾌하고 가슴 찡한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지 섣달 칼바람이 충청도 내 포장터를 휩쓸던 날이었습니다. 그 매서운 바람 속에 김진사댁 외동딸 연화가 있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라 남들 몰래 삭반의 질감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연화의 눈에 다리 밑 꽁꽁 언냇가에 널브러진 거적대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추위에 또 누가 얼어 죽었나 보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사내가 죽은 듯 쓰러져 있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연화가 다급히 흔들어 깨우자 사내는 개슴츠레 눈을 뜨더니 헛소리 같은 한탄을 뱉었습니다. 허허, 오늘은 북서풍이 차서 위쪽 장사꾼들이 재미를 못 보겠구먼. 연화는 기가 찼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삭바느질 판 돈을 몽땅 털어 지게꾼을 불렀지요. 거구의 사내를 지게에 싣고 끙끙거리며 집 대문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인기척의 방문을 열고 나온 김진사는 마당에서 거지를 보고 그만 뒷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재수 옴 붙기 전에 당장 내다 버려라. 김진사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빗자루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벌컥 열리며 장모, 이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영감 그만두십시오. 짐승도 추우면 굴을 찾아드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을 어찌 이 엄동설 안에 내쫓습니까? 내 눈앞에서 사람 죽는 꼴은 못 봅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의 호통을 뒤로하고 서둘러 사내를 아랫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펄펄 끓는 숭늉에 찬밥을 말아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이씨 부인은 달수의 얼어 터진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드시게, 살아야 사람 구실도 하는 법일세. 달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눈칫밥만 얻어먹던 거지의 눈에서 달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을 적셨습니다.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게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달수가 김진사댁 머슴처럼 얹혀 살게 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김진사가 빚을 진 고리대금 업자 박가 놈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박가는 빚 대신 꽃처럼 고운 딸 연화를 첩으로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진사 양반 체면에 빚 갚을 돈은 없고 딸녀는 곱게 키워놨으니 셈은 이걸로 합시다. 오늘 당장 가마 태워 갈 테니 그리 하시오. 김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여식인 딸을 늙은 장사치첩으로 보낸다니 죽는 이만 못한 치욕이었으나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 꿀먹은 벙어리 신세였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마루 밑에 숨어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채 마루가 쿵쿵 울리더니 장모 이씨 부인이 손에 묵직한 것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옷감을 두드릴 때 쓰는 단단한 박달나무 다듬이 방망이였습니다. 이놈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내 딸을 늙은이의 첩실로 팔아넘길 것 같으냐. 이씨 부인이 방망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사자후를 토하자 덩치 큰 빚쟁이들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님께서 노망이 나셨나. 그럼 당장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이 댁의 사위 될 놈이라도 데려와 보시오. 정혼자라도 있다면 내 물러가리다.
그 순간 이 씨 부인의 눈이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던 달수에게 머물렀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 이 씨 부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냅다 달려가 달수의 손목을 낚아채 바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 있다. 내 사위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미 정혼한 사이니 첩실 얘기는 당치도 않다. 남의 집 귀한 사위를 두고 첩이라니 천벌을 받을 소리. 마당에 있던 모두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김진사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었고 박가는 기가 막히다는 듯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양반댁 마님께서 급하긴 급하셨나 보네. 이 거렁뱅이 놈을 사위 삼겠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소. 하지만 이 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듬이 방망이를 땅에 쾅 찍으며 달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내놈 눈이 썩은 동태눈이다. 내 사위는 겉은 헐벗었어도 속은 꽉 찬 놈이다. 썩 물러가라. 어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박가는 두고 보자며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엉겹결에 거지 달수는 김진사 댁의 대릴사위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물 한 그릇 떠놓고 혼례는 치러졌지만 김진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동네방네 거지 사위를 얻었다고 소문이 났으니 김진사는 창피해서 바깥 출입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 놈. 양반댁에 거지가 들어와서 집안을 다 말아먹는구나. 당장 나가거라. 김진사가 술만 마시면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수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김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장인어른, 딱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 쇠락해가는 집안을 조선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3년 뒤에도 가세가 피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 발로 나가 죽겠습니다. 만석군, 쌀 한 톨 없는 거지가 혓바닥만 길구나. 김진사는 콧방귀를 뀌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찬바람 부는 마당에 처량하게 남겨진 달수 곁으로 장모 이 씨 부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하얀 무명천에 싼 주머니를 꺼내 달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보게, 최서방, 정말 할 수 있겠나? 주머니를 열어보니 은은하게 빛나는 은비녀 하나와 옷가락지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그녀의 평생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폐물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장모님의 목숨 같은 거지 않습니까? 아닐세. 나는 자네 눈을 믿네. 자네가 우리 연화를 굶기지 않을 사내라는 걸 믿어. 거칠애가 다 무슨 소용인가. 이걸 미천 삼아보게. 실패해도 좋으니 기죽지 말고 한번 자네 뜻대로 날아보게나. 달수는 장모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 천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지에게 전 재산을 맡긴 장모님. 그 따뜻한 신뢰가 얼어붙어 있던 달수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달수는 그날 밤 은비녀를 가슴에 품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1000배, 만배로 갚아 장모님을 비단 방석 위에 앉혀드리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 서 있던 연화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달수 앞에 앉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옷가락지를 빼내 은비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부디 건강만 상하지 마셔요. 두 여인의 목숨 같은 사랑이 달수의 손바닥 안에서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장모님이 준 폐물을 읍내 장터에 내다 파니 은전 5냥이 마련되었습니다. 5냥이면 목 좋은 곳에 작은 주막이라도 하나 차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내심 달수가 쌀 장사나 포목 장사라도 시작하기를 기대하며 방문 틈으로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달수가 사온 땅 문서를 보고 김진사는 그만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놈이 돈을 땅바닥에 버려도 유분수지. 어디 살 데가 없어서 뱀이나 나오는 돌산을 산단 말이냐. 달수가 사들인 땅은
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 버려진 자갈밭이었습니다. 온통 돌덩이뿐이라 쟁기질도 못하고 잡목과 덩굴이 우거져 소도 안 먹인다는 척박한 땅, 일명 개똥밭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역시 거지는 거지라니까. 땅 볼 줄을 모르니 귀신 나올 돌덩이 밭을 샀지. 아이고, 김진사 댁은 이제 끝났네. 끝났어. 장모 비녀 팔아서 돌을 사다니. 김진사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달수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그 밭을 둘러보던 달수는 무성한 잡목 틈 사이로 껍질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나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생 온나무였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은 묵어 약효가 기가 막힌 최상품 온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멍투성이가 된 달수의 등을 약초물로 닦아주던 장모 이씨 부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게 최서방, 자네 생각이 있어서 저 땅을 산 게지.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장모님. 남들 눈에는 돌밭이지만 제 눈에는 황금밭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위의 눈에 비친 황금을 어미의 마음으로 함께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돌밭을 산 것도 모자라 달수는 이제 마을의 똥물을 모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게에 커다란 똥장군을 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똥 푸시오, 똥 퍼가요 를 외치는 사위 꼴에 김진사는 아예 드러누워 곡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 똥 냄새를 풍기게 하는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집안에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고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해 다녔습니다. 빨래터에 나간 연화에게 마을 안악들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새댁. 서방이 똥지게를 지고 다니니 창피해서 어쩌누? 냄새가 옷에 다 배었네. 배었어. 하지만 연화는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고 또렷하게 대꾸했습니다. 똥 냄새가 아니라 우리 식구 살리려는 땀 냄새입니다. 허우대만 멀쩡하고 놀고 먹는 한량보다는 제 서방님의 똥지게가 100배, 1000배 더 귀합니다. 연화의 당찬 기세의 안악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달수가 홀로 무거운 똥장군을 지고 비틀거리며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지게를 쑥 밀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장모 이씨 부인이 머릿수건을 동여매고 서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 대신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사위의 짐을 나누어지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남들이 보면 어쩌시려고요. 달수가 펄쩍 뛰며 말렸지만 이씨 부인은 주름진 손으로 지게를 단단히 받치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힘에 부치지 않나. 같이 들면 가벼운 법일세. 하지만 냄새가, 허허, 이 사람아, 여보게 최서방. 남들은 똥냄새라 코를 막고 피해가도 내 코엔 그저 우리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려는 자네의 구수한 땀내로만 보이네. 부끄러워 말고 어서 가세. 이씨 부인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위와 함께 걸음을 날랐습니다. 양반집 마님 손에 똥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위가 흘리는 땀방울이 언젠가 이 집안을 일으킬 귀한 걸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빛 아래 똥장군을 지고 나란히 걷는 사위와 장모. 그 기묘하고도 눈물겨운 풍경 위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수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장모님이 함께 흘려준 이 땀방울을 기어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꽃으로 피워내겠다고 말이지요. 이듬해 봄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발라지고 우물물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비가 와야 밥을 빌어먹든 죽을 쏘어 먹든 할 텐데 이놈의 날씨가 우리를 말려 죽이려는구나. 하지만 달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물지개를 지고 신비박 계곡까지 가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가 산 자갈밭, 아니 야생 온나무 군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였지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어깨 가죽이 벗겨졌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위의 등을 바라보는 장모 이씨 부인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녀는 매일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일어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갈한 그릇에 맑은 물,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비볐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사위가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어느 날 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앞 논밭에는 찔끔거리던 비가 달수의 온나무 밭에는 그야말로 물동이로 붓듯이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고칼노릇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달수는 알았습니다. 저 비는 장모님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가뭄이 지나자 이번에는 더 무서운 재앙이 닥쳤습니다. 원인 모를 피부병이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살이 짓무르는 흉악한 병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의원들이 침을 놓고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아. 김진사 댁도 예외는 아니어서 김진사마저 다리에 반점이 돋아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그때 달수가 광에서 항아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진한 갈색 액체가 꿀처럼 끈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것 좀 발라보십시오. 이게 뭐냐? 냄새가 고약하다. 김진사는 펄쩍 뛰었지만 장모가 억지로 남편의 다리에 그 진액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타듯 화끈거리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하룻밤 만에 짓무른 살이 아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달수가 돌밭에서 정성껏 채취해 숙성시킨 50년 묵은 자연산 옷진액이었습니다. 옷은 독성도 있지만 잘만 쓰면 뭉친 피를 풀고 살을 돋게 하는 천하의 명약이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거지사위네 옷진액이 산삼보다 낫다더라. 약재상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김진사 댁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돌덩이 취급받던 온나무가 부르는 게 값인 황금 나무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옷진액을 팔아 큰 돈을 쥔 달수. 그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김진사의 빈문서부터 해결하고는 곧장 읍내 장터 포목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게에서 제일 곱고 비싼 비단과 옥비녀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수는 안방에 앉아 바느질하던 장모 이씨 부인 앞에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장모님, 받아주십시오. 제가 장모님의 은비녀를 팔아먹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씨 부인은 고운 비단 옷감을 어루만지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장모의 희끗희끗한 머리에 옥비녀를 꽂아드리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주신 주먹밥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죽어 까마귀 밥이 되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님 덕입니다. 아닐세,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고 말고. 이씨 부인은 사위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던 김진사도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대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거지사위가 장모에게 올리는 진정한 효도. 그것은 돈보다 귀한 마음의 보답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좀 피나 싶더니 달수가 또다시 일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항구에 버려진 낡은 배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닷물에 절고 치 벗겨져 흉물스러운 썩은 배들을 마당 가득 쌓아놓으니 김진사의 의심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이놈이 돈 좀 만지더니 다시 미쳤구나. 멀쩡한 나무 놔두고 왜 저런 썩은 고물을 사들여. 김진사는 드러누워 끙끙 앓았지만 이번에는 장모 이씨 부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타박 대신 숭늉을 건네며 조용히 타일렀지요. 영감, 좀 기다려 봅시다. 저번에도 돌밭에서 황금을 캐는 사위 아닙니까? 이번에도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요. 사실 달수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겉은 썩고 볼품없지만 그 배들의 속살은 거친 해풍과 소금물에 수십 년간 절여지며 돌처럼 단단해진 최고급 소나무,
바로 금강송이었습니다. 새 나무는 마르면서 뒤틀리지만 이 나무는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곧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달수는 묵묵히 도끼를 들어 낡은 배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둔탁한 도끼질 소리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날 무렵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바다 쪽에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제비들이 낮게 날아다녔습니다. 달수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화야, 장모님, 오늘 밤은 문단속 단단히 하고 안방에만 계셔야 합니다. 큰 바람이 올 겁니다. 그날 밤 조선 팔도를 뒤흔든 기록적인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웬만한 초가집 지붕은 종이장처럼 날아갔습니다. 온 마을이 아수라장이 된 그 밤, 달수는 비바람을 맞으며 창고를 지켰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피땀 흘려 해체하고 다듬어 놓은 금강송 목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했고 관아와 양반가들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대들보감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은 젖어서 당장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김진사 댁마당에 산처럼 쌓여있는 바짝 마르고 단단한 최고급 목재들이었습니다. 달수의 예지력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땅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집을 고치려 해도 산에 있는 나무들은 젖어서 쓸 수가 없고 말린 나무는 금값이 되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때 김진사 댁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붉은 소나무, 금강송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가 썩은 배에서 뜯어내어 바닷물에 절여지고 해풍에 말려진 그 나무들은 1000년을 간다는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김진사, 자네 집에 그 나무 좀 파시게. 내 값을 섭섭지 않게 쳐줌세. 평소 김진사를 빈 껍데기 양반이라 무시하던 고을 유지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굽실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어깨가 으쓱해지면서도 속으로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했습니다. 사위를 미친놈 취급하며 구박했던 일이 찔렸기 때문이지요. 김진사가 사위 눈치만 보며 쭈뼛거리자 달수가 웃으며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무판 돈의 일부를 떼어 김진사에게 한양에서 제일 가는 갓과 도포를 해 입혔습니다. 사위가 나를 살려주는구먼. 새 옷을 입은 김진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던 사위가 사실은 집안을 지키는 봉황이었음을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진사가 폼을 잡는 사이 안채에서는 연화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수가 벌어온 돈을 꼼꼼히 세어 일부는 다음 장사를 위해 따로 챙겨두고 일부는 흉년에 대비해 곡식으로 바꾸어 두었지요. 서방님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했지만 물이 빠질 때를 대비해 배를 손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돈은 훗날을 위해 묻어두겠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의 해안과 아내의 알뜰함, 이 두 여인이 양옆에서 받쳐주니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날로 번창하자 장모 이씨 부인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들어왔지만 날씨를 읽는 눈이나 사람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미씨 부인이 나지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최서방,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가? 달수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화근을 완전히 잘라내기 전까지는요. 장모님, 저는 그저 장모님이 거두어 주신 사위 최달수일 뿐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씨 부인은 사위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음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사위의 거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럼 됐네. 자네가 누구든 자네는 내 아들이고 우리 집 기둥일세. 그거면 좋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신뢰. 달수는 장모의 넓은 품에 기대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달수의 명성이 높아지자 한양에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양 상계를 주름 잡는다는 거상 마가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운 자였지요. 사실 그는 달수의 과거를 알고 견제하러 온 경쟁자였습니다. 마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김진사를 찾아와 혀를 놀렸습니다. 김진사 어른, 소문 듣고 왔습니다. 대개 사위가 재주가 좋다지요. 허나 그 정도 푼돈으로 언제 만석군이 되겠습니까? 저와 손을 잡으시지요. 마가는 김진사에게 최고급 술을 대접하며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김진사는 오랜만에 대접을 받으니 정신을 못 차리고 해벌쭉했습니다. 하지만 장모 이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눈빛이 흉악합니다. 뱀 눈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임자가 뭘 안다고 그래.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나를 알아봐 주는데. 김진사는 아내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뱀의 혀놀림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뒤였으니까요. 마가는 김진사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 삼 농사가 대박이 날 겁니다. 제가 종자를 대드릴 테니 진사 어른은 땅과 자금만 대십시오. 가을이면 10배, 아니 20배로 불려드리리다. 10배라는 말에 김진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달수와 상의도 없이 집문서와 땅문서, 그리고 달수가 벌어온 돈까지 몽땅 털어 마가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달수가 사색이 되어 말렸습니다. 장인어른, 절대 안 됩니다. 올해는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름에 큰 물난리가 날 징조입니다. 삶은 물에 약해 다 썩어버릴 겁니다. 이놈, 내가 온나무 좀 팔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느냐? 내 복을 내 놈이 걷어차려 해? 김진사는 달수의 멱살을 잡고 밀쳐버렸습니다. 장모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욕심에 눈이 먼 김진사는 장모마저 뿌리치고 수기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지옥문의 열쇠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달수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을 심자마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내리던 비는 보름이 넘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른바 7년 만의 대홍수였습니다. 밭은 물바다가 되었고 애지중지 심은 삶은 뿌리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김진사는 빗속에서 썩은 산뿌리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돈, 집,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때 마가가 빚쟁이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점잖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악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김진사, 약속은 약속이니 빚 대신 이 집과 땅을 내놓으시오. 당장 썩 꺼져. 김진사 댁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김진사는 충격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집안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부른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자락에서 달수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김진사는 마루 끝에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은 초상집보다 더한 침묵에 잠겨 있었지요. 그때 안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장모 이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질꼬질 때가 탄 주머니 하나를 꺼내 달수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게, 이걸 받게. 달수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엽전 꾸러미와 꼬깃꼬깃 접힌 지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달수가 온나무를 팔아 돈을 벌 때마다 장모님 용돈 하시라고 드렸던 돈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맛난 거 사 드시고 고운 분도 사 바르시라고 드린 돈 아닙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 어찌 쓰겠나. 자네가 피땀 흘려번 돈인데 이걸로 우리 식구들 죽이라도 쏘어 먹고 다시 시작하세.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장모님의 행동을 본 연화 역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보따리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제가 밤마다 삭바느질하여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주셨던 생활비를 아껴 모았습니다. 연화는 달수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방님, 집은 잃었어도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계신 곳이 곧 제 집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아내의 그 한마디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이 되어 달수의 무너진 어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달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모두가 쓸모없다며 버려둔 땅, 마을 아래쪽의 질퍽한 습지였습니다. 논에 도착한 김진사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놈아, 지금 물 구경하러 왔느냐? 내 속이 타들어가는데. 하지만 달수는 말없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흙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파헤쳐 무언가를 쑥 뽑아 올렸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굵기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 바로 연근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삶은 물에 녹지만 연근은 물을 먹고 자랍니다. 제가 이 장마를 대비해 미리 심어둔 놈들입니다. 그해 여름, 전국적인 홍수로 채소란 채소는 죄다 녹아버려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댁 논만은 푸른 연잎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진을 속에서 캐낸 싱싱한 연근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강진 귀한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한양에서 내려온 상인들이 연근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달수의 연근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고 그 수익은 썩어버린 산밭에 손해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막대했습니다. 거상 마가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참으로 김진사를 망하게 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달수의 연근 농사만 돋보이게 해준 꼴이 되었으니까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김진사 댁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연근 대박으로 빚을 다 갚고 거상 마가를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마가는 독이 오를 대로 올라 달수에게 삿대질했습니다. 내 이놈 굴러들어온 거지 놈이 감히 한양 상단을 능멸해 내 놈 뒷조사를 해보니 족보도 없는 놈이더구나. 그때 달수가 품에서 낡은 옥패 하나를 꺼내 마가 앞에 던졌습니다. 그 옥패를 본 마가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조선 팔도 상인들의 우두머리, 최대감 가문의 직계 손만이 지닐 수 있는 신표였습니다. 내 놈이 설마 10년 전 집을 나갔다던 최대감의 손자, 최달수 도련님? 달수가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안의 재산 싸움이 역겨워 거지 꼴을 하고 떠돌았다. 헌데 내 놈이 감히 내 장인 어른을 속이고 장모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 내 오늘부로 내 놈 상단과는 거래를 끊겠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조선 팔도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주마. 마가는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진사는 입이 떡 벌어져 기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전설의 거상 최대감, 김진사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짐승 취급하던 사위가 사실은 정승판서도 굽실거린다는 거상의 후계자였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김진사 댁은 쌀 1000석을 거두어들이는 진정한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수가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는데 김진사가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달수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서방,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김진사는 엉엉 소리 내어 통곡했습니다. 지난날 사위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과 매질이 뼈저리게 후회되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황급히 내려가 장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장모님의 사위이고 연화의 남편일 뿐입니다. 자네가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다니.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때 방문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모, 이씨 부인이 조용히 나와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영감,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습니다. 그리고 여보게 최서방, 우리 영감 용서해줘서 고맙네. 내가 자네 복 하나는 타고난 나보이.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묵은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밤이었습니다. 3년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김진사 댁은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달수는 간소한 괴나리 보찜 하나를 맸습니다. 옆에는 아내 연화가 단단히 채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장모님, 약속드린 대로 집안을 일으켰으니 저는 이제 연화와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려 합니다. 가진 것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김진사는 붙잡고 싶었지만 사위의 뜻이 워낙 크기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모 이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3년 전 얼어 죽어가던 달수를 살려냈던 바로 그 주먹밥이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먹게,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게. 여기가 자네 집일세.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달수는 장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달수와 연화가 마을 어귀를 돌아 나갈 때까지 장모와 김진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지골로 들어와 만석군의 기적을 선물하고 다시 빈손으로 떠나는 사위.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왕후장상보다도 풍요롭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진사 댁이 진짜 부자가 된 건 쌀가마니 때문이 아니라 저런 귀한 사위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똥밭을 황금밭으로 일군 거지 사위 최달수. 그가 진짜로 일구고 싶었던 건 아마도 사람의 마음밭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댁내에도 달수 같은 복덩이가 굴러들어오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